당신 지금 누구와 있는지 알고 있어? 비가 처마를 두드리며 흘러내리던 새벽, 저는 낯선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방은 캄캄했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숨결.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목덜미에 차가운 듯 뜨거운 입김이 스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번개가 방 안을 스치며 순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의 남편이었죠.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를 수도 몸을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손길에 휘말린 몸은 스스로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저는 49 하는 주입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냄새 속에서는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곧장 쓸쓸함이 몰려옵니다. 두 아이가 성장해 각자 집을 떠난 뒤로 집안은 유난히 넓고 조용해졌습니다. 빈 방에 들어서면 아직도 책상 위엔 오래된 졸업사진이 걸려 있고 서랍 속에는 아이들이 입던 옷이 그대로 접혀 있습니다. 손끝으로 그것들을 만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공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철물점을 운영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서툽니다. 저녁을 차려도 수고했다는 말 대신 묵묵히 장부를 확인하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마다 신문을 현관 앞에 놓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알지만 여자로서의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25주년을 앞두고 고등학교 친구 박민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희는 활발하고 정리정돈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장태호는 누구와도 쉽게 어울리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민희가 제안했습니다. 기념일이 같은 날이니 우리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할까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바람 좀 쐬고 와. 그 짧은 대답은 제 마음을 이상하게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바랐습니다. 같이 가자. 손잡고 함께 추억을 만들자.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한마디뿐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미니 부부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바닷가와 산이 동시에 보이는 작은 펜션이 목적지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분위기를 풀려고 도서관에서 있었던 귀여운 일화, 시장에서 들은 재밌는 소식들을 꺼냈습니다. 태호는 잘 맞장구를 쳐주었고 민희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동철은 묵묵히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굳은 옆얼굴은 차창 밖 초겨울의 회색빛 하늘을 닮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 역시 점점 그 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민희는 부지런히 안주를 차렸고 네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는 있었지만 마음 깊숙이 스며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어쩐지 먼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희와 태호는 방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동철은 거실 소파에 그대로 몸을 눕혔습니다. 허리 아프다더니 방에서 자. 제가 말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른 숨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방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창밖에서 파도 소리가 몰려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불 꺼진 천장 위에 비친 제 마음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쓸쓸함은 제 몸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외로움이 곧 문고리를 열고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요. 저는 새벽의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바람이 창틀을 긁고 빗줄기가 처마를 스치며 방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전기가 나갔는지 시계 불빛도 꺼져 있었고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회색만이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문고리가 아주 조심스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 정동철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내려앉으며 매트리스가 한숨 쉬듯 움직였습니다. 등 뒤로 따뜻한 체온이 밀려와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목덜미에 닿는 숨결은 조심스러웠고 손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다정함에 눈을 감은 채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제 몸은 알았습니다. 이 움직임은 남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묻듯이 다가왔고 제 호흡에 속도를 맞추며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놀라움과 갈증이 엉켜 목구멍이 말랐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얼굴을 확인하려 했고 그 찰나에 번개가 먼 바다를 비추며 방 안을 하얗게 스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장태호였습니다. 몸은 순간 굳었지만 손은 제 뜻과 다르게 그의 손목을 더 붙들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라지는 비처럼 금세 흩어졌습니다. 바깥의 파도 소리는 커졌고 안쪽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마음의 문턱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남편 정동철의 침묵과 지켜지지 않은 시선들이 떠올랐고 하는 줄 아는 제 이름을 오랫동안 누구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들이 차례로 지나가자 남아있던 것은 외로움의 무게였고 저는 그 무게에 기댄 채 가볍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잠잠해졌을 때 장태호는 숨을 가다듬고 조심스레 몸을 뗐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손등을 만져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온기가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정동철의 고른 숨이 일정한 간격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뒤척였습니다. 잘못과 필요가 한 덩어리로 엉켜 목을 조였고 심장은 오래 달린 뒤처럼 거칠게 뛰었습니다. 새벽은 길었고 어둠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저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아침의 공기는 부끄러움처럼 얇고 차가웠습니다. 민희는 평소처럼 부지런했습니다. 식탁에 따뜻한 죽이 놓였고 장태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표정으로 컵을 씻었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허리를 두드리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입에 대지 못하고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눈을 오래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해변을 걸었고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웃음은 얇았고 어깨와 손끝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이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이 더 매서워졌고 파도는 펜션 벽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방문에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잠금 새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것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누군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미세한 떨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조용한 발소리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더 천천히 열렸고 침대는 더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한동안 숨을 쉬었습니다. 귀 가까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는 줄 알고 있나요? 그 말에 제 등줄기가 뜨겁게 식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는 뜻이었고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새벽이 다시 길게 늘어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태호는 조심스레 방을 나갔고 저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새벽 동안 제 삶은 조금 더 기울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버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먼지, 장부를 넘길 때의 남편 정동철의 손가락. 그 모든 장면들은 그대로일 텐데 이제 저는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마음으로 서 있게 되겠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되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때의 저는 아직 그 용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제 마음은 펜션의 창문 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부엌 창문에 김이 서리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프라이팬 위에 달걀을 뒤집다 말고 멈췄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는 다른 체온의 기억이 불쑥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흔들었지만 기억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에서 반납 도장을 찍으며 책장 배치표를 들고 복도를 오가며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누구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저는 혼자서 들켰다는 기분에 자주 놀랐습니다. 일주일 뒤 휴대폰 화면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주소. 장태호의 이름은 없었으나 저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과 가고 싶다는 욕망이 안쪽에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탔고 회색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오후의 빛이 얇게 번졌습니다. 유리잔 2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와인의 색은 붉은 석양처럼 잔 속에 머물렀습니다. 장태호는 말했습니다. 그날은 나도 몰랐다. 어둠이 만든 착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손을 잡는 순간 알았다. 미니가 아니었다는 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장태호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은주,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말보다 손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낮의 방은 아무 소리도 삼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시험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장태호가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니와는 서로의 말을 오래전에 잃었다. 정리하려 한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별은 바람 같고 다른 누군가에게 시작은 기침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장태호는 제 손을 감싸 쥐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지만 온기 아래에는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 정동철은 라면을 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왜 늦었냐는 질문은 건조했고 저는 도서관 정리 때문에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예전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싱크대 위에 그릇을 올려두고 물을 틀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다 마음이 움찔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낮의 방이 펼쳐졌고
눈을 뜨면 남편 정동철의 등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장소는 같았고 시간만 달랐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잊고 지낸 제 이름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이전보다 명확했지만 그만큼 대가를 요구하는 그림자도 진해졌습니다. 방을 나설 때 저는 복도 끝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것은 어느 쪽일까? 흔들림은 깊어졌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잃게 될 것임을. 그럼에도 저는 뒤로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공기는 희고 차가웠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빠르게 절차를 밟고 의사에게 또박또박 질문을 던지고 간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적어 건네는 사람은 남편 정동철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어머니의 이마를 남편 정동철이 조심스레 닦아주었습니다. 거칠지만 섬세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 평소에도 자주 모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쪽에서 무엇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말수가 적을 뿐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단단한 사실 앞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게실의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의 불빛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제 마음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놓고도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있자 어둠 속에서 제 이름이 다시 불렸습니다. 한은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으니까요. 응급 위기가 잠잠해지고 어머니의 호흡이 안정되자 병실에는 얇은 평온이 깔렸습니다. 남편 정동철이 보호자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유리창을 닦듯 마음을 쓸어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 시간을 알려주고 나가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휴게실로 나와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종이컵에 커피가 천천히 채워지는 동안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메시지 창에 손가락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문장을 천천히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더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른 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어딘가가 텅 비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제가 먼저 내리는 결정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남편 정동철이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오늘은 내가 밤을 지킬게.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나도 여기 있겠다. 그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서 있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자 우리는 번갈아 병실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사이 저는 제 선택을 점검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올 때마다 저는 실수를 정당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남겨두고 그 위에 얇은 변명을 덧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은주라는 이름을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다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의 텔레비전은 늘 보던 채널에서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껐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남편 정동철이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난 시간 동안 많이 외로웠다. 나를 좀 봐달라. 나도 당신을 보겠다. 내 말은 비난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남편 정동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귀끝이 붉게 물들었고 손등의 힘줄이 얇게 솟았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앞으로 배우겠다. 그는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고 바로 그 투박함이 오히려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전에 우리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말씀보다 호흡을 듣고 다짐보다 체온을 믿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건넸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고맙다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동작이 낯설 만큼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새벽 10분을 비웠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부엌불을 켜고 의자에 마주 앉아 밤사이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눴습니다. 도서관에서 어떤 책이 인기였는지, 철물점에 어떤 손님이 왔는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짧은 대화는 하루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니에게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잘못은 내 몫이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바라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붙이고 나서도 한동안 우편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제 몫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밤마다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끊었습니다.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비어있는 동안 더 깨끗해졌습니다. 때때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면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저는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하루를 덮었습니다. 후회로만 남기면 상처가 깊어지고 망각으로만 덮으면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됩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말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 문장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 정동철이 퇴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싸게 줬다고 말하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꽃을 받아 유리병에 꽂았습니다. 꽃잎이 물을 빠르게 마셨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오래된 한국 영화를 골라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 정동철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엇이 가장 좋았나?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함께 걸은 시간.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멈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는 일은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봄이 와서 가게 앞 화분에 작은 봉우리가 열렸습니다. 새 잎은 연두색으로 빛났고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동철은 물뿌리개를 들고 허리를 굽혔고 저는 계산대 옆에서 봉투를 접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남편 정동철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은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짧은 말들이 저를 오래 붙잡았습니다. 그 말들이 새와 기름 냄새 사이를 천천히 떠다니다 제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저를 흔든 것은 낯선 손길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래 쌓인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틈이 되어 어둠이 들어왔고 저는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제 곁에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적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가게 불을 켜고 밤마다 문을 닫고 병원에서 서류를 챙기고 제 어깨에 담요를 올려두던 사람. 사랑은 늘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용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것입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유를 늘어놓기보다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순간을 피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말을 건네기로 했습니다. 나는 오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단순한 문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반납 데스크 앞에 선 사람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고 책의 첫 장에 손가락을 얹고 숨을 고릅니다. 제게 필요한 문장은 언제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닦여 나오는 빛이라는 문장. 저는 그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넘깁니다. 미니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멀리서 마주치면 저는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상처의 가장자리가 마르고 언젠가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라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용서는 누구의 시간에도 속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새로운 작은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기 전 서로의 눈을 한번 보는 일, 다음날 필요한 일을 한 가지씩 말하는 일, 그리고 잠들기 전 조용히 고맙다고 말하는 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건네는 일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빗줄기는 펜션에서 듣던 그 빗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창가에 섰다가 부엌으로 돌아와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 정동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차를 같이 마시자. 저는 컵 2개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마음이 편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문틈에 머물렀지만 문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잠금쇠는 제 안쪽에 달려 있었고 저는 그 잠금을 제가 정한 시간에만 풀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름을 부릅니다. 한은주, 천천히 살아라.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미워하지는 말라. 사랑을 믿되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저는 여전히 서툴지만 서툰 마음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매일 연습합니다. 물뿌리개를 들어 화분에 물을 주고 도서관 문을 열고 가게 셔터를 올리는 그 반복의 시간들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이 지키고 싶은 일상의 한 장면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